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이고요. 제 공부한 거는 미시경제학 아주 이론 쪽이었습니다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토픽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신 규제 쪽을 이제 주로 했었고요. 전력산업, 보건 그런 쪽에 여러 규제 이슈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런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쪽에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쪽이 제 전공이고, 이 바이오 쪽은 몇 년 전에 어떻게 우연찮게 이쪽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이오의 기본적인 그 지식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좀 용기를 가지고 저희 선배 경제학자들 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한테 같이 공부하자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사람들 기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설득을 하면서 2년 전에 제가 한국바이오경제학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회는 경제학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이름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해석은 이게 바이오 경제학회, 그래서 경제학자들 모는 경제학회가 아니라 바이오 경제의 학회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여튼 경제학자가 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요. 바로 앞에도 오늘 우연치 않게 그 바이오 경제 포럼이라고 지금 열리는데, 저는 거기 멤버긴 하는데, 그 바이오 경제라는 말이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15년쯤 전부터 해서 굉장히 구상이 되고 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말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10월 13일에 설립했을 때 지금 2년 조금 넘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경제 경영학하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그러니까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쪽에 하시는, 우리로 치면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 환경, 농업, 해양, 이 워낙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파급이 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영역, 내지는 그와 관련되는 또 학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 학회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주로 경제, 경영 쪽에 사회과학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이제 이 수학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를 만든 것의 기본 취지는 지금 바이오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기초 과학 영역에 있다가 이제는 실험실 밖을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 기업도 만들어지고 산업도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조금 더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사회 경제에 대한 임팩트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 과학의 역할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또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쪽, 약학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 같이 학제 간의 그런 협력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25년 전쯤에 우리나라 이제 IT 팔리시 쪽에 좀 관여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오리지널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멤버들이 과거 이제 통신 규제 내지는 우리나라 정보와 정책 관련돼서 정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제 IT의 뒤를 이어서 미래의 먹거리고 세상을 주도할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IT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그 당시에 사회과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퀘스천이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이 정보화가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우리 문화, 뭐 철학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뭐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했고요. 뭐 미래학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과학자들이 정보화 정책 쪽에 기여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쪽에도 사회과학자들이 기여가지고 좀 들어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요 경쟁연구라는 학술지를 올해 5월달에 처음 냈고요. 이번은 12월달에 2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 아직은 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정책적인 어떤 디스커션 페이퍼 같은 거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뭐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아까도 뭐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이오 혁신과 윤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이오라는 부분도 그렇고 윤리라는 부분도 그렇고 제 원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 또 스스로 조금 익스큐즈를 찾아보는 거는 어찌 보면 저처럼 약간 좀 아웃사이더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용기 있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앞에 포럼 하시는 이과 쪽 박사님이 저희 학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참 용기가 대단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거에도 저희 통신 같은 경우 또 전기 뭐 이런 경우에도 그 베이스에 있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주요 플레이어들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규제를 해야 되냐 규제를 하면은 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니까 기초 과학적인 지식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초적인 그 지식을 좀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 뭐 생명 과학 쪽에 기본적인 거라도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뭐 일치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학자가 윤리라는 걸 논의할 때는 사실 뭐 별로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제대로 잘 어드레스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뭐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제기를 해보고요. 일단은 어떤 질문이 제기가 되고 그 질문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디파인 해야지 우리가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생명윤리 하시는 분들로부터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도 뭐 답은 그건 같아요. 윤리가 관련되고 생명윤리학이라는 나름대로 이제 학문 분야가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답은 뭐 생명윤리에는 답이 없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어찌 보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쪽에서는 바이오의 지금 동향과 관련돼서 몇 가지 그래프나 숫자나 뭐 이런 모양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저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기술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여기 뒤에 있다시피 우리나라를 이제 앞으로 끌고 가야 되겠는데 이 바이오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이제 어떤
이슈들이 해결이 되느냐, 좀 과제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제일 어려운 바이오 관련된 윤리, 인식, 정치, 규제 뭐 이렇게 점점점 했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산업과 정책 동향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바이오 혁신과 관련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던져보는 질문은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뭐 세계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돼서 과연 경제적, 뭐 사회적 이 차원에서 기회가 있는 거냐, 정보 기술의 뒤를 잇는다. 과연 그 정도의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바이오 혁신이라는 게 하나의 혁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파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되게 복잡하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오 기술 또는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것 쪽 계신 분들한테 과연 정보기술을 띄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집니다. 그쪽에 가면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혁신을 띄워야 되고 이게 뜰 거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원래는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바이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논의의 장을 좀 가봤었는데, 이거 앞에서 하는 분위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육가 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비난 쪽의 얘기는 전혀 아니고, 원래 이제 학문적인 오리엔테이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뭐 바이오가 뜨는 것이 불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논리나 뭐 그런 게 굉장히 얇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일종의 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좀 키워라, 좀 정부 보러 키워라, 여기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키워라, 뭐 이런 쪽의 주장만 하시는데 그 백업하는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또 잘 갖고 있느냐,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여기저기 있는 그 표들입니다만은 뭐 앞으로 정부에서 뭐 내놓은 겁니다만은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이런 3대 산업보다도 더 크게 바이오가 커질 거다라는 건데,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또 의존을 합니다. 아직은 바이오 산업이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의라기보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좀 이따가 바이오리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미국을 먼저 보시면은 저 왼쪽에 아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데요. 바이오텍들의 주식 가격 지표입니다. 저 왼쪽이 2000년 전으로 그때 벤처 붐 앤 버스트 시기였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다가 2010년, 12년, 뭐 14년 때 이제 테이크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상당히 놀란 게 과거 2000년 전에 그때 붐 시기에 상당히 이제 떴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약간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 오른쪽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 바이오와 관련돼서 IPO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IPO를 통해서 이제 돈을 이만큼 많이 모으게 됐다. 최근에 와가지고 2000년대를 제1기 테이크오프라고 그러면은 이걸 제2기 두 번째 테이크오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와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거 보면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체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한 20몇 % 정도가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거 보면은 바이오 쪽의 창업 기업 수인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미국의 그런 패턴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후에 이제 벤처 붐앤버스트에 이제 반짝했다가 지내왔고 상당히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미약품이 2016년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자극이 돼서 이제 많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미 이렇게 손에 뜨기 때문에 그 영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지고 점점 더 뜨고 있고요. 이게 어떤 데이터 보면은 2016년, 17년에 한 4,500개 정도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래 거는 이제 기술 특례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아직 벌지 못해도 너는 미래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 넣어주는 거죠. 논란이 많은데요. 이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성장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좀 스크리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회사냐 아니냐라는 걸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집어넣어주면 시장 자체에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 기술 특례 성장 제도를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위에 좀 보시면 ICT하고 이쪽 바이오 메디칼, 바이오 의료 쪽하고 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고요. 아래를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이냐 그러면은 꼭 여기 뭐 의료 그런 건데 신약 뭐 이런 건데요. 이 빨간 게요. 뭐 그거뿐만 아니라 저기 뭐 식품, 농업, 뭐 화학 이런 쪽으로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바이오가 과연 이제 IT의 뒤를 잇는 성장 동력이 될 거냐,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IT처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드려보는 답은 IT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아주 획기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 뭐 미래학자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이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의 기초가 되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과거 한 7, 80년도에 어찌 보면 유전자와 관련된 학문 영역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기술적으로도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 그 제2의 도약이랄까요? 그거의 주역이 되고 있는 기술 내지는 학문 영역이 뭐 유전자 편집, 뭐 합성생물학, 재생의학, 정밀의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우리 사회에 던져집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 정책적인 이슈고 규제 이슈고 뭐 윤리 이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연예인 거죠. 자연과학에 하시는 분들은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게 그분들의 주 업무이지 그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일부분은 사실은 그분들의 영역은 아닌 거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바이오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른 선수 목소리를 드리고 있고요. 1983년에 처음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년도에 3차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술 연구, 또 생명과학 연구에 돈을 많이 넣자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은 3차에 가지고는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겠다
여기는 바이오 경제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 세계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만든 멋있는 그림입니다만 가운데 보면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한 1.7% 정도인데 25년까지 한 5%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풋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만 너무 그렇게 과학기술 쪽에 바이오 쪽에 돈을 많이 넣자라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와 관련된 어떤 제도냐 시스템 이런 쪽을 계산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해달라. 이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와가지고 바이오 경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이코노미라고 쓰는 그런 용어들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디지털 이코노미, 좀 이따가 말씀드릴 환경 쪽에서는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하나의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럴 때 무슨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이코노믹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런 소사이어티라고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유럽 쪽에서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구성을 합니다. 여기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은 스코퍼스라고 학술 논문들 모아놓은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 내지는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키워드로 갖고 있는 논문들을 모아놨는데, 보면 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단어랄까요? 버즈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책론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주로 만들어져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에 리스본 어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럽에서의 문제의식은 뭐냐 그러면 특히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꼭 바이오뿐만 아니라 IT에도 그렇고 미국이 굉장히 빨리 앞서 나오는데 왜 유럽은 그걸 못하고 있느냐. 학문적으로는 학문 수준으로 비슷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업화되고 어떤 상품화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축적도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게 나왔고 특히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그런 세상을 선도하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 또는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졌다 그러면 재밌게도 유럽에서는 2000년 중반에 그런 입장을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바이오 이코노미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기술을 키워가지고 이게 차세대 우리의 먹거리니까 이걸 키워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 돈을 많이 벌자, 성장률을 높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유럽의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는 건데 여기 정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팔리시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경제 성장 차원보다도 어떤 환경 또는 자원, 농업, 이런 쪽의 으로 좀 퍼스펙티브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그런 쪽이 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 주요 논의가 되고 있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문서들을 잠깐 보면은 OECD에서 2009년도에 바이오 이코노미 2030이라는 걸로 이렇게 어떤 이니셔티브를 내놨는데요. 요거는 미국이 기획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많은 산업에 파급시키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요. 여기 레드, 그린, 화이트라고 하는데 그 응용 산업을 한 3가지로 나눠가지고
레드 인더스트리, 뭐 그린 화이트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드는 주로 이제 의료 보건 뭐 이런 쪽에 헬스 쪽이고 그린은 농업 등 1차 산업이고 화이트는 인더스트리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산업 쪽에 바이오 기술을 응용하는 영역. 이런 산업적인 여기는 기술적인 그런 관점이 그래도 OECD 2009년도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데 EU가 2012년도에 이런 이제 문서를 내놓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제 자원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바이오 이코노미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이 지구 내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이오 이코노미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회적인 도전 과제라는 게 인구가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는 푸드 시큐리티, 뭐 자연 자원이 희소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문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구가 당면하에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정책 전략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EU가 2012년도에 내놓고 있고요. 조금 좁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거는 여기 한 줄로 제가 썼는데요.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그걸 전환하고 응용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바이오 쪽에서 얻어낸 어떤 자원을 의미한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좁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화석연료를 이 리뉴어블 한 바이오 리소스로 전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지 석유를 뭐 바이오 식물에서 얻은 걸 가지고 대체한다기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의 근본적인 생산 소비 방식의 전환이고 또 이런 걸 위해 가지고는 그냥 몇몇 기업 내지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가 아주 총체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감정입니다. 2차 산업 쪽에서 이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요.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는 게 여기에 중심적인 개념인데 석유에서의 정제하고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유를 가지고 이제 석유를 만드는 듯이 저는 바이오에서 얻어낸 걸 가지고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과거의 기존 석유를 갖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이오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함에 의해서 이제 바이오 자원이라는 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전 지구에 뿜어내는 탄소의 양이 늘지 않는다. 이 화석 연료를 캐내면은 이 탄소가 증가하니까.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 유럽에서 얘기하는 바이오 이코노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무슨 신약 개발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헬스는 EU에서는 어느 섹션입니다.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바이오 그러면 다 헬스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 열리고 있는 포럼도 바이오 경제라는 이름이라는 거의 전적으로 헬스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외국에서 쓰는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먼저 갖고 와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팬시하고 좀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단어니까 점점 그 언급되고 있는 그 바이오 이코노미 말이 언급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유럽 쪽하고는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저는 뭐 그럼 우리는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바이오 경제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관해서 저는 유럽식의 이런 자원 중심적인 생각하고 우리나라 그 기술적인 측면을 다 같이 우리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이오 경제라는 말을 쓰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고 있어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해 2012년도에 백악관이 내셔널 바이오이코노미 블루프린트라는 문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이오를 띄워보자라는 그런 하나의 이니셔티브죠. 여기서는 미국은 유럽하고는 조금 달리 미국이 국가 경쟁력을 계속 이제 선도하는 그런 지위에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때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가는 이제 유럽식의 그런 바이오이코노미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거는 유럽 쪽의 바이오 정책에 있어서는 독일이 상당히 선도적이네요. 독일의 저먼 바이오이코노미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내놓은 건데 각 나라의 바이오이코노미와 관련돼서 어떤 스트래티지 같은 거를 이제 내놨습니다. 특히 유럽 각국이 최근 한 3, 4년 동안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셔널 스트래티지 바이오이코노미 이런 것들 막 내놨습니다. 유럽 쪽은 아까 EU나 마찬가지로 거의 그런 자원 중심적이고 환경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 그래서 기술 혁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바이오와 관련된 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생명공학 구성 기본계획 이런 것이 바이오 전략, 국가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스코프가 작은 거죠. 거기는 거의 이 기초 학문을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바이오 의학, 헬스 쪽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쪽에 스코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다. 큰 얘기로서 바이오이코노미라는 말이 지금 세계에서 논의가 되니까, 제가 처음 이쪽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신약개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2%, 3% 이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은 산업 섹터에서 이러한 예를 가지고 이코노미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얘기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오이코노미란 말이 뭐냐라는 거에서 사실은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나눠봤습니다. 외국의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인 건데요. 하나는 자원 중심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기술 혁신 중심적인 개념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자원 중심적인 개념이란 건 아까 제가 얘기한 EU 같은데 그런 얘기고요.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차원이고, 어찌 보면은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서플라이 푸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자원 중심적인 개념은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런 그 미래 비전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거에 끝에 뭐가 있느냐, 그걸 먼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자라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좀 디맨드 풀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배틀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유럽에서, EU에서 한 그 바이오 경제와 관련된 산업, 그걸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바이오 산업은 뭐냐라는 거 가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에 가는 거고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개선하고, 저 왼쪽은 EU에 있는 연구자들이 한 건데요. EU의 정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농림수산업이 다 통째로 들어갑니다. 바이오 산업 그러면. 그리고 그걸 응용하고 있는 무슨 식품 영역, 그다음에 화학, 제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저기 보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식품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농업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어떤 퍼스펙티브 차이를 딱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미국은 이 새로이 등장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어디에 응용하고 있느냐. 바이오로직스라는 건 바이오를 신약 개발하는 데 이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바이오 의약 등장하는 얘기. 웰빙인 거죠. 오른쪽에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건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술이 요즘은 그 바이오 케미칼 또는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니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고 좀 아래쪽은 미국은 이제 GMO를 쓰고 있으니까 몬산토 같은 회사들이요. 그런 데들이 이제 GM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영역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GMO 작물을 재배를 못하는 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몇몇 나라들만 생산하고 있는 거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회사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생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났죠. 저는 경제학자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GMO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다른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미국하고 브라질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상업적인 기회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날려버려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도 사실은 GM 크럽이라는 게 제로인 거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느냐라는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관점의 디스커션을 좀 하자는데 시간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그런 개념하고 결부가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EU도 그렇고 OECD에서도 그렇고 너무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좌파적인 그런 사회과학자들이 저거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는 게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자원을 계속 뭐 소모를 해나간다 이거죠. 순환경제라는 거는 이런 환경 쪽에서 이제 JD가 된 그런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리유스 또는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순환경제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순환 과정을 보면은 물리 화학적인 과정도 있지만 저 왼쪽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게 이 순환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흥미롭게도 2015년도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고요. 또 하나는 유엔에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였는데 이게 이제 17가지인데요. 각 카테고리마다 어떤 정책들을 지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뭐 자세히 보시면은 반 이상이 바이오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제로 헝거 뭐 이렇게 보면 쭉 보다 보면은 뭐 클린 워터, 클린 에너지, 리스폰시블 컨섬션 앤 프로덕션 이런 게 이게 순환 경제와 관련된 얘기고 상당히 많이 요 파트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기 아래 보면 클라이밋 액션, 라이프 언더 워터, 라이프 온 랜드 이런 것들. 그래서 반 이상이 바이오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하고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런 정책의 비전, 이런 정책의 종착역이 뭔지 이런 그림들을 그쪽에서는 과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학자들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비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이 그림이 좀 잘 그려지고 서포팅하는 어떤 로직들이 잘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우리 바이오 세상으로 간다. 이런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어떤 사회적인 리더들이 바이오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미래 먹거리니까 이 시장을 하나 만들면은 현대자동차 30만 대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건 훨씬 더 좀 멋있어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하자.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정치학 하시는 분들, 사회학 하시는 분들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올해 4월에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크는 서밋이라는 건데요. 이게 두 번째, 한 3년 만에 열렸는데 700개 나라에서 70개 나라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EU의 그 자원중심적인 개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데 저도 하여튼 기회가 돼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유럽에서 이런 식의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은 타입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더 너무 당연한 얘기들 막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약간은 좀 삐딱하게 보면은 약간 사이비 정도씩 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환경학자들 오셔가지고 지금 지구가 큰일 났다. 이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일단 그것부터 주시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이코노미라는 게 하나의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논의에 있어서는 뭐 GMO나 우리는 뭐 현재 최근에 이제 구상하고 있는 합성성분이나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또 이과 쪽에 전문가 분들 계시니까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꼭 고쳐주십시오. 짤막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50년대 크리켄 워슨이 이제 DNA 구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코에는 도이어라는 70년대 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유전자 제조 기술 이런 걸 만들면서 바이오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80년대 미국의 대학에 많은 생물학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중에 이제 성공한 것이 제넨텍이니 암젠이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좀 따라가려고 해보는데 미국만큼은 그렇게 성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유럽 쪽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 미국은 잘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냐. 그다음에 2003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2차 유전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 한 군데서 정도만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뭐 다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2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퀀싱이라는 게 그 DNA 연기성을 읽는 건데 읽는 기술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비용이 이 아래 보면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2002년인가요? 여기 보면은 1억 불 정도 한 DNA를 그 시퀀싱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이하, 1000불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지고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쓰고 있다. 그 연기 서열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는 생물학, 합성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가능해진 기술이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체 편집, 많이 들어가서 크리스퍼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DNA를 만들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신 크라우드 슈와프도 여러 가지 미래 기술 중에 하나로 합성생물학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들은 전문가로부터 들은 건데 아직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목적은 어떤 생명체를 새롭게 만들는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DNA를 다 파악하면 이두석 교수라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신데요.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인간의 그 개념이 과거로부터 쭉 바뀌어왔다는 건데
최근에 가지고 인간이 뭐냐, 생명이 뭐냐, 바로 정보다. 이게 DNA에 다 박혀 있다는 건데, 합성생물학이 노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체를 만들거나 기존의 생명체를 재설계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학적인 기술을 붙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 여기 벤터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생명체의 정보를 팩스 같이 이렇게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3D 프린터를 해서 생명체를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순간 이동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 뭐 굉장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러면 실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무튼 합성생물학이 하나의 영역으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지 신약 개발 보건에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영역, 아까 얘기한 화이트 또는 그린 쪽에 어찌 보면 더 먼저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활용 범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연구하시는 분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많지는 않고 정부도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잠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겁나는 얘기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면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지금 최근에 아주 당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과학자들이 이런 신기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각 선진국의 여러 나라 올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등장했고, 이건 30억 개의 그 염기쌍이 있으면은 그게 LPGC 이런 염기에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특정한 어느 하나를 뭘로 바꿔라. 그러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에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많은 응용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맞춤형 암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기술은 이미 다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윤리 문제, 크리스퍼와 관련된 윤리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개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료 마켓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고 제도를 어떻게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 부분 사회과학적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또 다른 기술 있으면 넘어가면은 바이오 기술의 특성이 이제 기초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바로 이제 산업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게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면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획기적인 그런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7, 80년도에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했지만 왜 아직까지도 그렇고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학적인 규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DNA를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가능성, 그러니까 의료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건 어쨌거나 GM 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요.
또 하나 유럽 쪽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를 이런 소재 또는 에너지 쪽에 응용하는 부분인데요. 소재와 관련돼서 제일 부상하고 있는 영역이 바이오 플라스틱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좀 과연 이런 거는 의심이 드는데 1인당 바이오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의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이 확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화학 산업 자체가 거의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거다.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산업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기술과 관련된 얘기고, 우리나라 바이오 혁신과 관련된 어떤 과제가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코리아 파라독스라는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1, 2위를 다튑니다. 뭐 일면 자랑스럽습니다만 저랑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 이거는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특히 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돈만 갖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고, 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 국가 경쟁력은 어떤 기관에 의하면 지금 26위, 24위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상당히 신약 개발 쪽에 좀 치중된 그런 지표인데요. 상당히 낮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큰 나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미국이 1등인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약간 1등이 아니라 이만큼 1등이에요. 그리고 다 나머지 나라들은 요 밑에서 조금씩 누르고 있습니다. 갭이 상당히 큰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싱가포르이 특이하게 2위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늘 어디 가든 강조를 하는 거는 어떤 기술이든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이거 이노베이션 이코노미스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놀로지와 인스티튜션의 공진화, 코이볼루션 과정이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인스티튜션이 있어야 되고, 인스티튜션이 또 잘 갖춰져야지 또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고, 여기 뭐 리니어 모델 시스템이 어프로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만 갖다 박으면은 거기서 뭔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산업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뭐 쭉 이어갈 거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뭐 돈만 갖다 집어넣는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고, 그런 식의 이 사고가 이 이노베이션 이코노미스에서 오래전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으로 봐야지 그렇게 하나의 시간적인 과정으로 보면 안 된다. 뒤쪽이 잘 갖춰져야지 앞쪽에서도 뭔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바이오의 경우는 이런 선순환 과정,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드는 게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다이내믹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체예요. 뭔가 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IPO, 뭐 신생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으면 서로 막 합쳐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잘 없다는 거죠.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 과정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주체가 전체 과정을 다 맡을 수는 없다. 다 할 수 없다. 서로 노력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어드레스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아카데미 엔터프레너십인데 대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보다도 바이오의 경우는 그 미국의 예를 보면은 그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것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라는 거죠. 교수들이 뛰쳐나와야 된다. 나오거나 아니면 회사를 차리거나.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계하고 기업하고 서로 연결이 없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대학 교수들은 뭔가 논문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면은 그냥 그 퍼블릭 도메인에 나가놓거나 아니면은 약간 상업 가능성이 기업이 와서 사가라. 특허 정도 받아놓고, 기업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대학에서 만들어낸 논문들은 다 가치가 없다. 그게 서로 양쪽이 다 잘못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바이오가 특히 그런데 이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죠. 대학에서 만드는 아카데믹 월드에서 만들어낸 걸 인더스트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발명가가 만들어 놓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기업이 이거 가져와가지고 아 좋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unquantifiable 어떤 지식, expertise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노베이션 이코노미스 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스 뭐 이런 쪽에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과예요. 우리나라 산학협력과는 이런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안 하죠.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를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뭐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초 연구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너무 정부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 아래쪽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IT고 그 다음에 IT인데 저 초록색은 민간 투자고 저 까만색은 정부 투자입니다. IT의 경우는 정부 투자의 한 12배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의 경우는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의 한 0.8%, 8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도 민간에서는 바이오를 이렇게 크게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건 어떤 분이 발표하는 거 제가 인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면 빨리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인데 이스라엘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인데요. 이 바이오와 관련해서 세계 특허의 점유율을 보면 파란 게 우리나라고 빨간 게 이스라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은 제로고 이스라엘은 21개입니다. 뭔가 기초적인 능력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윤리인식, 정치, 규제 뭐 사실 이게 오늘 토픽 핵심인데요. 이 바이오 편집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사람에 쓰이게 되면은 소위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아기는 좀 IQ가 좋게 만들고 키가 크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실제로 미국, 캐나다 쪽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건데 큰 것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셀머니인데 바이오 그러면은 바이오 해저드라는 거는 상당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바이오 해저드, 바이오 쪽에 해저드란 말이 붙어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오라는 말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화되어 있습니다. 옥자 같은 영화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GMO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되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유전자 편집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근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있는데 저희 위에는 아주 심각한 그 위전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느냐, 72% 정도가 찬성한다고. 그런데 이 아이를 더 똑똑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이 기술을 쓴다 그러면은 어떠냐 그러면 거의 한 80%는 반대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좀 양면성인데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제일 위에 그거나 제일 아래 그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 위에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래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우드나라는 그 크리스퍼를 만드는 그 버클리 교수가 출판한 거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과학자들이 10년대에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다가는 쓰지 말자라고 모라토리움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안 하게 될까요? 이 책을 보면은 이 크리스퍼를 쓰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되어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들이 그 재료들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터졌어요. 중국 사람이 유전자 편집을 한 아기들, 쌍둥이가 태어났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나우나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고 어쩌면 오히려 더 기대를 했을 텐데 니네가 시작을 하나 언젠가 시작이 될 건데 인간의 쓰는 것이 이런 일이지. 각국에서 외국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유전자 편집과 관련해서 기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이 있는 상황에서 허용을 하겠다 제한적으로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공계 쪽에서 이걸 좀 열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쪽 부분에 좀 같이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지금 앞에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광우병, 황우석 사건 뭐 이런 게 뭐 다들 잘 친숙합니다만 이거 돌이켜 보면은 이 과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벌어진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코스트가 엄청나고 이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대 김진수 교수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이분이 뭐 잘못이라고 제가 단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만든 회사의 특허로 이렇게 해서 상업적인 이익으로 취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제도가 제대로 안 있는 거예요. GMO 식품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 대통령이 뭐 공약에는 이거는 완전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걸 쥐고 있는 정권을 잡은 후에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학자분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표시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GMO를 우리나라는 생산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그러면 근데 또 다른 한편 뭐냐면 GMO 기초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분의 말씀이 우리나라가 논문 그런 그 기준에서 볼 때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만들지도 못하는 거 못하러 연구 개발하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GMO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연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연구에 지원하던 어떤 사업단을 포기했어요. 이게 항복을 한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항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GMO를 막 찬성하는 게 아니라 GMO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데 어떤 정부의 한 부서가 이 시민단체의 그 압력에 져가지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 뭐 결국 제가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가능, 어떤 건 안 된다라는 식의 그 중간에 회사 기대에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요. 우선 바이오 경제를 국가 아젠다로 만들자 제시를 하자면 내셔널 스태티스틱 바이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로 나온다면은 세상을 끌고 가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이코노미, 또 하나는 바이오 이코노미인데 디지털 이코노미는 기본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나 컴퓨터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정부는 사실은 이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바이오 이코노미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쪽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라. 그 다음에는 바이오 이코노미에서 그냥 기술 성장 이런 작은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좀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해서 좀 어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환경, 사회내질, 자연과의 조화, 인간과 기계와 뭐 자연과의 관계, 재정비 뭐 이런 차원에서 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이오와 관련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게 뭐 답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거를 정답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광우병과 같은 그런 엄청난 소셜 코스트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뭐 주제는 그렇지. 마지막으로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돼가지고 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생명과학은 과학기정통부, 그 다음에 여러 응용 영역인데 서로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게 R&D 예산 배분과 관련돼가지고 이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이 바이오 거버넌스를 어떻게 되느냐라는 컨퍼런스를 작년 초에 제가 좀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은 저쪽에서 욕먹고 이쪽 편 들었다라고 뭐 욕을 먹어요. 그때도 제가 제안한 것 중에는 과기부 쪽에 편 들었다고 복지부 공무원한테 좀 야단을 맞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좀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서로 나눠갖기만 하고 있지 전체적인 조율자가 없다, 기획자가 없다. 그런 기체를 가져야 된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오버해가지고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지수 사회과대학 교수님 나와서 토론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대학교의 문지수입니다. 저는 바이오공학과에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급하게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우리 정인석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바이오 이코노믹이라고 할 때 저희에서의 개념은 바이오 이코노믹에서도 경제가 가능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바이오가 되게 넓잖아요. 그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질문이 바이오 의약품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나오실 텐데 오늘 말씀하신 대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스피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약국 있죠. 감기약, 진통제, 약국까지 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합성 의약품입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새롭게 개발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가 의약품을 승인을 해주는데 요즘에는 50% 이상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의 대부분 규제, 혁신 다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무엇인가라는 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거를 바이오 의약품이고 유전자 제조약에 의한 거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지금 크리스퍼9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포 배양, 줄기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 지금 벤처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성 의약품은 사실은 지금 말하는 바이오 이코노미나 거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좀 더 말하면 요즘에 엄청 많이 백신, 세포치료제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건 예를 든 거고 대부분의 합성의약품은 저희가 이제 물하고 먹는데 여기는 정맥주사나 근육주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바이오시밀러가 엄청 회사들이 막 주가 막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거의 뭐 최초로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시밀러가 됐죠. 요즘 문제가 되는 생존 바이러스나 다 바이오시밀러로 돌아가는데 복제약입니다. 왜 복제약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약을 만들려면 특허가 필요하잖아요. 특허가 대부분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이오그라 그런 것도 비아그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품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 만들면 특허에 걸리니까 못 만들었다가 대부분이 이제 다 만료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좀만 바꿔서 만드는 게 바이오시밀러예요.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사항에서 그래서 비슷하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장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안전성이 보장이 된 약을 복제하는 거라 굉장히 빠르게 그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반면에 효능은 뛰어난 장점이 있어서 지금 많은 데서 뛰어들고 있죠. 1세대가 단백질 약품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항체 약품,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노벨상도 면역에서 많이 이제 면역 쪽에서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체 약품이 대두되고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는 그 유전자 치료가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비교한 거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기간 낮아지고 효율성이 높은 게 바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이오약품 시장이 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회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망은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전망은 어떤가? 그 조그만 회사들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품질 보증을 하려면 GMP 구현이 이제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큰 회사만 지금 주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생산 용량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차피 가야 되는 분야라면 조금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레이드업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먼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그럼 다양한 종류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려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도 하지만 건강이 보장이 돼야 돈을 버는 거니까 어떤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어떤 병에 적용할지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방줄기세포 아니면 제대한 줄기세포 딱 정하면 그거 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회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뇌를 치료하려면 신경세포,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나 이런 데를 치료하려면 다른 종류의 세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문제라기보다는 비용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줄기세포 치료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빨리 넘어가면 여기 지금은 가장 쉬운 안전한 성체줄기세포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몸에도 줄기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활성화되는 거는 바깥에서 남의 줄기세포를 맞지 말고 내 몸에 지금 잠자고 있는 줄기세포를 깨워보자 하는 게 또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농화 연구를 하다가 하게 되는데 줄기세포 수는 그대로인데 잠을 자고 있대요. dormant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는 거를 띄우면 다시 재생이 스스로 되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올 필요 없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레인에 있는 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면 스스로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줄기세포 치료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줄기세포 치료 막 엄청 오래된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개발된 게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컴퍼니들과 비용과 돈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진행되는 건수입니다.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임상이 완료가 돼야지 약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도 연구자 임상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규제가. 줄기세포를 지금 규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케미컬 드럭 만드는 규제를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줄기세포는 생물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르려면은 10년이 넘게 걸려요. 10년. 한 회사가 10년을 넘게 개발해서 그것도 1상 이상을 겨우 끝내는데 그러면 4상까지 가려면은 그동안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 바이오텍도 개발된 치료제 없어요. 개발된 기준은 뭐냐? 개발을 하고 있는데 허가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뭐냐?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규제가 당연히 있어야죠.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제와 이 앞서가는 혁신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 2, 3을 다 가야 돼요.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계를 그대로 보조해요. 동물에서 하는데 6년 걸리죠. 이거를 승인받고 여기까지 가는데 10년 걸리면 거의 20년 걸리면 특허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특허 말고가 20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서 막 불법식 막 했잖아요. 중국도 가상하고 일본도 가상. 그 당시에 중국은 좀 쉬웠고 일본은 지금 제일 쉬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의사한테 책임주지 국가가 강하게 막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 원정으로 가서 중국에서 주기세포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중국도 법이 좀 바뀌어서 미국 법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내게 품목 허가 받은 게 있어요. 품목 허가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린 단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좀 어려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 허가된 제품에 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전 세계 6개 허가받은 게 있는데 그중에 4개가 한국 거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면도 있는데 초기에 했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이만큼 주기세포는 어려워서 그런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쉬워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식약처 승인을 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식약처는 미국에서 먼저 허가 받은 것만 허가를 빨리 내줘요.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하려면 너무 어렵다. 저희가 지금 파킨슨 치료하는 데 있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항상 2인자 이상 잘해야 2인자인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식약처도 이해가 되는 게 거기에 전문성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익스큐즈할 때 필요한 거죠. 내가 처음으로 오케이 해줬다가 문제가 되면 다 본인이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힘든 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적극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전자 가해 지금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기술이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지금은 1, 2세대는 너무너무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용하지 못했다가 3세대인 캐스9이 등장하면서 캐스9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엔자임이에요. 효소. 그 효소를 봤더니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자기가 걔를 막 죽여야 되잖아요. 그 효소가 딱 끊어버려요. 그 효소를 과학자가 가져다가 인간한테 적용합니다. 그게 캐스9이라는 효소가 가져와서 걔가 가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효소가 원하는 유전자를 딱 잘라주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술은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캐스9이 쉬워졌지만 지금도 학회 가면 계속 나오는 게 오프타겟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편집했는데 어디 엄한 데 가서도 막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을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이. 내가 조금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 위험성을 가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치료제로 사용하되 극단적이지 않은 거는 치료제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게 규제겠죠. 그런 규제를 하려는 노력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 아직도 느려요. 그래서 미국은 됐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안 나왔어요.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회나 책을 읽어보면 마치 유전자 기술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는데 과학자가 보기에는 아니요, 아직 문제 많거든요. GMO도 결과 모르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냥 일반 분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주기세포 맞으면 다 앉았던 분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2주면 없어져서 주기세포 효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면역이 저희가 다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갭도 있어요. 소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과학적인도 갭이 있는데 유전자 과잉은 기술적으로 아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희귀병에는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라는 거는 유전자 가해 쪽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없애려면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강하게. 다만 특정 병에는 열어줘야죠. 그거를 난 잘 모르니까 안 열어주면 안 돼요. 미국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이쪽 법인 것 같아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아 항상 문제였잖아요. 근데 배아 주기세포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임상 허가도 받아요. 미국이 그 잘난 척하는 미국은 항상 먼저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해요. 미국 애들 맨날 윤리 제일 먼저 하지. 걔는 맨날 수업도 듣거든요. 이거 바이오 할 때.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규제를 만들면 전 세계는 따라가는 시기거든요. 추종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한 가지 전략은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지만 미국에 빨리 가서 거기를 계속 디스커션하는 그룹이 있어야죠. 빨리 어댑트를 해야죠. 저희가 1차를 안 할 거면 무섭다면 빨리 가서 거기 옆에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는지도 의문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법이 문제였지만 배아도 시작을 했거든요. 자, 유전자 가입 지금 추세로는 저희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요. 필요한 기술 요소예요. 이 유전자 조작은 랩에서는 맨날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아주 큰 기술은 아닌데 이제 생명에 적용을 하려면 법이 돼야 되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생산 반대가 있었는데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찬성해야 되는 부분을 잘 선을 그어서 규정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혜택을 받으니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곧 죽을 것 같아. 그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고쳐주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런 테스트, 아주 쉬운 퀘스천부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우리 애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죠. 그분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위험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가 가서 어떻게 다른 유전자를 건드릴지 모르는데 하겠다는 거는 빨리 또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항생제가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저희가 맨날 가면은 의학이 발달했지만 사실은 솔직히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은 의학 발달을 저희가 병원에서 살다가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지 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의학 발전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항암제예요. 항암제 치료했지만 결국은 약만 맨날 바꾸다가 약을 왜 바꿔요? 그 사람이 맞는 항암제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프리시즌 메디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는 이거 한번 해보고요. 안 되네? 이 사람이 실험 몸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이 약도 쳐보고 저 약도 쳐보고 다행히 하나 됐네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약을 바깥에서 다 확인해보고 그 대신 그 약 주기까지는 몇 달이 걸려요. 그걸 쳐보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희는 환자들 계속 막 때려놔요. 그럼 그거는 그 약 때문에 쓰러지고 겨우 들은 약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또 바꾸래요. 그럼 환자는 그 약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표되는 게 뭐냐면 산에 간다든지 어차피 거기 가서 한 달, 두 달 더 사느니 나는 산에 가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그거를 말기 부분을 살리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서 유전자 가위는 아마 그런 내성을 막는 쪽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든 해보시지 않겠어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탁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기술자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유전 특이한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기술자들은,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서 이런 쪽은 허용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를 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문제 많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혁명으로 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 우리나라 바이오 빅데이터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4차 혁명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4차 혁명의 큰 이슈가 빅데이터인데 그리고 의학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정밀의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I를 만들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있는데도 못 써요. 제대로 있는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못 쓰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의학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에 걸려있어요. 법에 걸려있어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 오픈 안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심평원 데이터 조금 있는데 그것도 오픈 안 해요. 그럼 빅데이터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가 모아져야지 그리고 분석이 가능한데 모아지지도 않아요. 바이오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미국은요. 각 NIH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훌륭한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공짜로 다운받아서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DB가 없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문제가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되는 개인정보 가리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 노력이 정말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한국 데이터 업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면서 해요. 만들면서 하면 비용도 들고 데이터 모아봤자 1000개, 10,000개도 못 모아요. 비싸서. 그런 게 무슨 빅데이터예요.
그거하고 딥러닝도 못하니까. 연구자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현실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프리시즌 메디슨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어서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자꾸 들여와서 저희가 빨리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유전자 가이나 주기세포 치료처럼 그냥 기다렸다가 남는 거 뒤에 어차피 따라할 거면 빨리 얼리 어댑터가 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구글 무섭잖아요. 구글은 저희한테 공짜로 이메일 계정을 주면서 모든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중국은 그걸 막았죠. 너희는 우리나라 건 가져가지 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건 빨리 얼리 어댑터요. 공짜로 주니까 저도 구글 지메일 쓰고 있거든요. 용량이 커요. 그럼 저 데이터는 모든 게 지금 구글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의료 데이터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대요.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런 거를 모으려면 일단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되게 강화가 돼야 되겠고 똑같습니다. 빅데이터 필요해요. 그럼 언론 규제를 풀어서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걸좀 규제를 강화하면 되잖아요. 그 선호도를 하려는 노력이 지금 분명히 있으세요. 유전자 사업단도 그렇고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말씀을 정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바이오 전문가들만 할 수 없고 그거는 문과가 아니라서 정책도 약하거든요. 연구만 하니까 모여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그리고 빨리 외국 거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춤형 의학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지노믹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전문 의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 맞춤형 저희 한국형 데이터 이런 거 다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오픈된다고 해도 데이터 DB가 각자 달라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통합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우에서 해주죠. 각 병원이 너의 데이터 내놔 내놓겠어 아니에요? 근데 우에서 이제부터는 내놔라 해야지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은 국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져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있어서 4차 혁명 저희는 바이오 쪽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외국 데이터들만 갖다가 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보호법이겠죠. 그 대의를 위해서 빅데이터니까 다 내놔 그게 아니라 개인 보호법은 더욱더 강화되고 필요한 데이터 오픈은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는 항상 기술이 먼저 따라가고 있는데 규제가 늦습니다. 유전자 가입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이슈인 줄기세포가 어려우니까 속보치라고 해서 엑소존 치료제가 뛰고 있는데 그것도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일본, 미국. 저희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세포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세포 같은 애인데 되게 작은 애인데요. 저도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밑에도 썼지만 실험실 결과가 바로 사업화되는 시대인데 저희가 이거 해봤자 뭐합니까? 사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규제가 없어서. 규제 만든다고 하고 계세요.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전문가,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과 행정,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가 돼서 아까 바이오 이코노믹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가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저희 가시적으로 빨리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각 EU, 미국 선도하는 데에는 거기에 FDA는 거기에 한 사무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거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저희 미국에 뭐 하나 내려도 미국 시야로 연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 해봤자 소용없어요. 미국이랑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오픈 노력이 이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그 로어스 법칙 해가지고 유전체 비용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유전체 분석에 가는 거는 제 몸에 있는 맵이라 그래요. 유전자 정보가 다 읽혀져요. 근데 과학자가 이제까지 개발한 건 거의 1% 개발이 안 됐어요. 그 개발이 뭐냐면 유전체라는 거는 각각 긴 가닥인데요. 너무너무 길어서 다 뽑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유전자가 있어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아직 1%까지 개발되지 않아요. 해독은 됐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연구할 분야가 되게 많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모여야지 연구가 되겠죠. 안 모여지고 있어요.
지금 몇 개 회사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것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전문 용어로 써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거의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데이터 통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요즘에는 실험실 개혁가 바로 사업화됩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아까 텍 트랜스퍼 오피서 얘기했는데 미국은 제가 칼텍이랑 MIT를 갔는데 거기는 텍 트랜스퍼 오피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맨날 교수들을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메모를 적어요. 그 메모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바로 특허를 해요. 데이터 없어도 돼요. 아이디어 특허를 먼저 해요. 거기는 먼저 그 팀들이 가서 그 중에 1000건을 해서 한 건만 성공시켜도 다 커버가 돼요. 칼텍이랑 MIT가 제일 높거든요. 사업가 시키는데. 우리나라 어느 대학도 그런데 거기는 막 하늘이세요. 저희가 뭐 하려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누가 와서 먼저 큰 것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부럽더라고요. 거기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 그 직원들의 그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가 연구하기도 바쁜데 사업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술 자체가 요즘에는 바이오 의약품은 바로 사업화가 되는 시대라서 이 공동축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자, 우리 실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텍 트랜스퍼 오피스 이 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드렸는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정부 연구비 많은데 왜 나오는 게 없냐. 저는 이거 좀 답답한데 저희는 너무 성과를 빨리빨리 내라 그래가지고 연구하려다 보면은 빨리 성과 내야 돼. 그러니까 논문이 이렇게 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평가를 받으려니까 짧게 잘라서 논문을 내요. 큰 거 나올 수 없어요. 진득하니 미국은 한 번 따면은 건드리지 않아요. 길게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한국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지 일본이나 미국처럼 발견을 하기 힘든 연구 시스템이 있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GMO 우리나라 허용합니다. 허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GMO를 오픈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라서 지금 뭐 두부 그런 거 다 100% GMO죠. 다 먹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이번에 갔더니 GMO, 넌 GMO 다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GMO, 넌 GMO 다. 과자도 넌 GMO 과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참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그런 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규제는 많이 하는데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민간 투자가 작은 이유 바이오. 왜냐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민간 투자가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끌고 가면 100% 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 연구 기본 자료 낼 때는 국가 연구를 많이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오 쪽은 한 회사가 단독으로 하기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좀 내용이 좋고 할 말씀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 기회에 모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최지성 변호사님이 법과 측면에서 바이오 어떻게 보셔야 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제해주신 정인석 교수님,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실 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가지는 경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포함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발제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지수 교수님 토론은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2 발제자가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이제 그 말씀 주신 것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는 사실은 예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이오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는 바이오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지수 교수님, 정혜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법률로 인해서 실제 유전자 편집하기, 흔히 말하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을 보면 연구 성과에 대한 자산화, 이것을 과연 바이오에서 얻어진 성과물을 특허나 기타 여러 가지 지식재산으로 창출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레벨을 가면 이건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의 재원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연구에 관해서 연구자들이 지킬 윤리는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많은 일반 대중들과 전문가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굳이 그건 뭐 바이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바이오가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산업계로 이전되고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연구윤리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벨은 이제 여튼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의 산업으로 바이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레벨로 말씀을 드린 거는 첫 번째는 바이오 관련된 연구의 문제, 두 번째는 특허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화의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윤리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산업화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앞단의 문제들은 또 교수님과 또 교수님들께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마지막에 저는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올리면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수없이 많은 정책 기획 같은 걸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만 규제를 풀고자 굉장히 많은 정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사실 아무도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 시각들이 서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규제 5법이 통과가 됐고 그 그러니까 규제 완화 5법이죠. 그 규제 완화 5법들이 바이오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걸 열어놓고 보면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그 규제 5법이 행정규제 기본법을 빼면 나머지는 비슷한 포맷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규제 신속하기,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특례, 그 다음에 임시허가제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하나의 약품을 승인받거나 어떤 임상을 허가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의료 치료법을 허가받거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적어도 올해 여러 분야에서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함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신청이 올라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다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무슨 사소한 IT와 관련된 문제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바이오 쪽의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해당 분야를 책임진 관계중앙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 패스하고 가시지요 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왔을 때 패스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의견들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를 결정해봤을 때는 이 문제는 신속 허가를 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전략특구법이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 안에서 아예 일부 무슨 법의 몇 조 몇 항은 이 지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아예 이제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성공한 것이 오사카 간사이 지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는 이제 굉장히 산업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제 의료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에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과 빠른 신기술의 개발과 임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일정 부분의 법률에 대해서 적용 예외를 주는 것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아예 시도되지 않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규제 어법 중에서 규제 완화, 규제 자유특구라고 하는 일명 규제 프리존법이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통과되면서 그 토대를 사실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특구법 또는 규제 프리존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적인 빨리 갈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일부 법률의 적용 예외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무슨 이제 품목 허가를 받는데 몇 조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몇 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우선심사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규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일본의 전략특법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레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일정한 어떤 바이오 분야의 어떤 법률에 적용 예외를 두는 그런 근거를 전면적으로, 물론 그게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이제 규제 자유특구 자체가 제도화되면서 이전에 지역특구법으로만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제 의미가 커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규제 프리존법의 한계는 수도권은 적용 예외입니다. 그게 이제 또 한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바이오의 어떤 집중 클러스터는 물론 오송과 이렇게 대전 일부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마 강소특구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지정이 되는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주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주 기술력 있는 학교와 병원과 관련된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강소특구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될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홍등이나 기타 수도권 지역에 조성이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최신 기술을 임상 실험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 그 지역 내에서는 빠르게 제조 승인을 내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일단은 이제 완전히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 안에서 성과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대안들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늦게 계셨는데 또 한 분 좀